오늘도 새롭고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밀레니엄에선 해커에 대해 집중 탐구합니다. 해커, 사이버 시대의 범죄자일까요? 영웅일까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해커의 참모습, 잠시 뒤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쾌속 질주 파워 컴퓨팅. 이번 시간에는 웹브라우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익스플로러 5.0과 넷스케이프 4.5 독특한 기능들 살펴보고요.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활기차집니다. GIF 파일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오늘 홈페이지 지금 공사 중에서 알려드립니다. PC 내 손으로 뚝딱. 이번 시간에는요. 정보화 시대의 필수품이죠. 모뎀과 더불어서 사운드 카드의 구입 요령 그리고 설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말하는 웹브라우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IBM사의 홈페이지 리더입니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마이아 보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웹브라우저는 음성 메시지를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제1회 가상현실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드벤처 월드, 3차원 영화세계 등 5개 테마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테크노마트에서 5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도서관 일렉트릭 라이브러리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정기 간행물을 비롯해 일반 서적, 보고서, 대본 등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는데요. 검색하기가 아주 편하다고 하죠. 한글 자료는 연말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최대 서점인 아마존이 삼성물산과 제휴를 통해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마존 서점을 방문하실 수 있고요. 국내 네티즌들은 보다 저렴한 우송료로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는 멀티미디어의 시대. 이제 문자로만 하는 통신은 조금 따분하죠? 최근 신비록, 채널아이드, 두루넷 등 관련 업체에서 음성이나 영상 채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멀티 채팅이 확산되면서 PC 카메라나 헤드세트 등 관련 주변 기기의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판매량이 자그마치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보광장 대화방에서도 영상 채팅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일 한 번은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통합 오피스웨어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오피스 2000인데요. 한글과 MS 워드 문서와의 호환성이 특히 돋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그 밖에도 고어나 유로와 같은 다양한 특수 문자를 지원하며 15MB의 여유 공간으로도 실행이 가능한 훈민워드 2000 라이트, 이란 번역기 등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 라이코스가 한국 무대에 데뷔합니다. 반도체 분야의 벤처기업인 미래산업과 손잡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전자상거래와 커뮤니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라이커스의 국내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네티즌들 인터넷 항해길이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컴퓨터 건강 진단 시간입니다. 4월 26일은 CIH 바이러스가 활동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파괴하는 파일 바이러스로 감염 사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특징인데요. 걱정되시죠? 치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이러스 전문 업체인 하우리에서 4월 한 달간 CIH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막강 게임 소식. 오늘은 멋지게 하늘을 날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바로 유러피안 에어워가 있기 때문이죠. 유러피안 에어워는 마이크로프로즈사 제작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중 한 나라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으며 한 번에 5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는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는데요. 스트레스가 쌓이셨다고요? 멋진 비행과 화끈한 전투로 확 날려버리세요. 네, 벌써 4월도 후반에 접어들었죠. 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봄을 마음껏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아주 멋진 말 한마디 소개해 드릴게요. 멋진 말이요. 네, 정말 멋져요. 나는 항상 최고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최고가 되지 못하면 그건 의미 없는 일이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그렇죠? 바로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한 말인데요. 정말 매 순간순간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글쎄요. 좀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광혜 씨 그 말 정말 멋있습니다.
기억을 해두고 두고두고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컴퓨터 정보광장도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죠?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보 메신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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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분들과 함께 컴퓨터 세계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무한질주 컴퓨터 세계 이어집니다. 부정반 긍정반. 엄격히 말하면 범법행위 아닌가요? 개인적인 그거에 좀 침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좋게 보거든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컴퓨터를 그만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그런 거는 컴퓨터 발전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지금 전 세계 전산망 안에서는 해커와 해커를 잡으려는 수사대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해커는 지적 호기심으로 시스템에 도전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컴퓨터망을 못쓰게 하거나 외국의 과학기술, 안보 관련 정보를 빼내고 못쓰게 하는 등 그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가 해커를 이용한 해커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해커를 양성, 보안 안전진단 전문 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해커라는 뜻인가요? 해커의 모든 것을 인사이드 밀레니엄에서 알아봅니다. 자, 해커 유지창 씨가 지금 해커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할까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관에 해커가 침입을 해서 했대더라 그러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흥미거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박강희 씨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해킹이나 해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뭐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게 사실인데요. 아마 오늘 이분 말씀 듣고 나면 그런 생각이 확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킹과 해커 그리고 미래의 정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나라 이야기를 해주실 분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임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해커라고 하면 뭐 시스템이나 전산망에 침투해서 뭐 정보를 빼내거나 어떤 정보를 없애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해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 해킹이란 그 컴퓨터의 심취한 매니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부터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어떤 범죄적인 형태의 양성을 띠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언론에서 이 해커를 상당히 그 흥미로운 기사로 다루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니스트라는 기관에서는 그 해커와 크래커를 구분하자 예. 그런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그걸 안 다뤄줬기 때문에 해커란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는 그런 경우를 두는 걸로 이렇게 통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커라고 해서 모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크래커라는 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도대체 왜 해킹을 하는 걸까요? 해킹은 보통 이제 국내 해커들도 보게 되면 어떤 지적 호기심, 영웅 심리 그리고 해킹을 하면서 언론에 나게 되면 이렇게 취직이 보장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자기 기술력을 과시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떤 범죄적인 요소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그 해커들을 데리고 보안 안전진단 전문 요원으로 양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과연 그런 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예, 일단 그 저희들의 개념은 그 해커만이 해킹을 잘 막을 수 있다. 그렇다는 의미는 기존의 어떤 시스템 관리자들이 해킹 기술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법으로 해킹을 하는 것은 엄단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커들을 양성한다는 의미는 해킹 기술을 시스템 관리자에게도 널리 알려주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커들이 보안 안전 진단 전문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타이거 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타이거 그렇습니다. 팀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타이거 팀이라는 명칭은 그 미국에서 그 미 국방성이라든가 나사 이런 데서 실제 시스템의 침투 진단을 목적으로 결성됐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그 해커들이 약 2,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이거 팀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상당히 좀 멋있다 생각하고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이거팀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타이거팀, 이름이 굉장히 멋진데요. 그러면 타이거팀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실제 그 타이거 팀들이 이제 평소에 세미나하는 그런 기술들을 그 해킹 기술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스템 관리자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실제 방어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피해 같은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저희는 아직 그 피해 액수에 대한 것들은 어떤 그 기준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해킹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가 될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58건의 해킹 사고를 접수를 해가지고 기술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이미 3월까지 91건의 해킹 사고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발생 사고의 약 5%만이 저희한테 리포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해킹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보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정부 주도의 해커 수사대 말고도요. 사설 해커 수사대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해커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원래 이제 해킹을 잘하는데 해킹 잘하는 거 갖고서 결국 사회적인 물의만 일으키지 결국은 사회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것인가에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그들의 기술을 가장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보안, 해커를 오히려 막는 데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의 유출, 변조, 그런 나중에 사후에서 부인하는 부분까지 막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사이버면에서 어떤 거래를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개인도 지켜주고 기업도 지켜주고 정보도 지켜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보안 업체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니까 해킹이 그냥 단순한 직접 호기심을 넘어서 얼마나 이렇게 상당한 피해를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4시간 비상 경계 태세에 있는 북미 사령부에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 소집된 사령부는 핵폭탄을 실은 폭격기를 이륙시키고 핵미사일 부대는 백악관의 최종 발사 명령을 기다립니다. 핫라인을 통해 백악관의 항의를 받은 크렘린은 오히려 미국의 공격 의사를 되묻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컴퓨터에 침입한 해커의 지시였음이 밝혀지면서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은 끝이 납니다. 제가 보기엔 영화라서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도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해커가 항공 관제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비행기를 추락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병원 시스템을 해킹을 해서 잘못된 약을 투여하게끔 하는 그런 영화 속의 얘기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비행기가 이미 추락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나타난 멜리사라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경우는 약 50만 대의 컴퓨터가 다운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정말 해커와의 대결을 사이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그런지 정말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커들의 실력도 날로 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나라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래 보안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북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보안 의식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든가 정부기관 일부를 빼고는 일반 대학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158건의 해킹 사고 중에 약 90%가 대학교와 그리고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미비하고 인력도 없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예, 이제 5월이면 타이거 팀이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팀의 노력으로 국내의 정보 범죄 예방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나오셔서 도움 말씀해 주신 임채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은석 씨와 함께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움직이는 GIF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번 시간에 물어보셨던 어떻게 자기의 홈페이지에다가 움직이는 그림을 넣는지 그 방법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 움직이는 그림들이 들어있는
그런 멋진 홈페이지를 갖고 싶으실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페인트샵 프로에 함께 들어있는 애니메이션 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법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연속적인 GIF 파일들인데 각각을 보통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지금 보시는 GIF 애니메이션 파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샵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구 상자에서 애니메이션 위자드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 기본 값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번에는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지연시킬 시간을 물어보는데 적당한 값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Add Image 버튼을 클릭해갖고 GIF 파일을 입력을 해줍니다. 준비한 GIF 파일을 모두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GIF 파일이 차례로 등록이 되는데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례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내용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특수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효과를 넣고자 하는 프레임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 트랜지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효과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컴프레션 효과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익스플로드 효과를 선택한 결과를 보시고 있습니다. 마치 폭발한 듯한 효과가 나타나네요. 저는 이 중에서 트위스트 효과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하면 효과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가 차례로 만들어졌네요. 자,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보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재미있는 특수효과가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원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압축 효율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마침을 선택하시면 파일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실제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에서 방금 만든 GIF 애니메이션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드래그해서 나머 웹 에디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파일이나 그림 삽입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강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저걸 좀 잘 이용을 하면 배너 있잖아요. 홈페이지 광고 달기라 네. 그러죠. 그 배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꼭 해봐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기의 홈페이지에다가 어떻게 동영상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 TV나 비디오 같은 걸 보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다음 시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예,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석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유지창 씨가 여러분들의 네. 컴퓨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컴퓨터 Q&A 이어집니다. CD를 보면요, 뒷면에 금색, 은색 이렇게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단지 디자인의 차이인지 아니면 무슨 품질의 차이라던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유지창 씨 알려주세요. 예, CD 아래 색은요, 정보가 기록되는 염료층과 레이저를 반사하는 그 반사층의 색깔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색 염료를 사용하게 되면 반사층의 색깔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금색이나 은색으로 보이고요. 색깔이 있는 염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염료의 색깔이 보이는데 이 색깔은 CD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염료를 사용하든 간에 품질 기준을 다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CD의 색깔보다는 그 CD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가격을 보고 사야 할 CD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즐거워집니다. 컴퓨터가 강해집니다. 파워 요정 황윤정 씨가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은 시청자분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신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꾸며봤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보실까요? 주소를 입력할 때 실수를 하더라도 올바른 주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찾아가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 5.0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넷스케이프를 쓰는데요. 관련 분야의 추천 사이트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왓츠 릴레이트라는 기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인터넷 여행의 필수품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와 익스플로러의 최신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요. 자,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4.5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적인 변화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스마트 브라우징을 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키워드입니다. 인터넷 키워드란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란에 검색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입력해보죠. 단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적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커뮤니케이터의 4.5의 인터넷 키워드는 한층 진화된 검색 방식으로 상표나 상품명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왓츠 릴레이티드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 여러분은 관련 분야의 추천 사이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로케이션란 옆에 있는 왓츠 릴레이티드 버튼을 누르면 연관된 추천 사이트가 보시는 것처럼 드롭다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영어권 홈페이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 한글 지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정보, 즉 전체 웹 순위나 페이지의 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헬프 메뉴를 누르면 있는 넷워치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쓰려면 보이는 화면에서 3단계의 셋업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넷워치는 사이트 등급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서 음란물이나 폭력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5.0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이트 주소를 적을 때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콜론 표시라든지 슬래시 표시 등 잘못 적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젠 이런 실수를 자동으로 고쳐줌과 동시에 사이트를 찾아줍니다. 또 주소 입력창에 한 단어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검색 엔진이 작동해서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외형적인 변화는 별로 없지만 툴바의 버튼 중 채널 버튼이 사라지고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별도의 플레이어가 실행되지 않으면서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죠. 곳곳에 추가된 기능 변화도 적지 않은 재미를 주는데요. 첫 번째로 툴바를 줄이다 보면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가장자리에 있는 표시된 곳을 누르면 툴바에 가려진 버튼들이 드롭다운되어 한눈에 나타납니다. 또 저장 메뉴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대체로 웹페이지를 저장할 때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저장이 안 돼서 불편해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익스플로러 5.0에서는 웹페이지 전체라는 메뉴가 있어서 이젠 쉽게 웹페이지를 이미지와 함께 저장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또 오프라인 기능 강화가 되었는데요. 원하는 페이지에 즐겨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즐겨찾기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프라인 사용 가능에 체크를 하시고 사용자 정의를 눌러보세요.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링크도 원하는 단계까지 모두 읽어드려서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모뎀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익스플로러 5.0에서는 사이트의 한 아이콘을 간단히 마우스로 클릭한 뒤 드래그해서 MS 워드나 혹은 데스크탑 같은 데로 옮길 수가 있는데요. 아이콘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콘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도 화면에 함께 나타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두 프로그램들의 새로운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로 인터넷 여행을 하실 때 충분히 활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인터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황윤정 씨 오늘 알찬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박강희 씨 이 소리 들리세요? 무슨 소리요? 뚝딱맨이 지금 PC 조립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PC 내 손으로 뚝딱. PC 뚝딱맨 문상준 씨와 함께하는 PC 내 손으로 뚝딱입니다. 자, PC 조립하면 문상준 씨, 또 문상준 씨 하면 PC 조립. 이런 궁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끼고 있는 컴퓨터를 원래 조강 486, 조강 펜티엄이라고 원래 불러왔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은 어떤 건지 혹시 박강희 씨 알고 계십니까? 예, 정보화 시대의 필수품 모뎀과 또 그와 더불어 사운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운드 카드 모뎀 있으면 더 박진감 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모뎀이 있으면 신나는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사운드 카드부터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갖고 나온 게 바로 이 사운드 카드가 되겠습니다. 사운드 카드. 일단 기판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제가 똑같아 일단, 보이거든요, 예, 지금. 사운드 카드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시면 예, 그 헤드폰 잭을 끼울 수 있는 것 같은 네. 잭이 여러 개 달려 있고 미디 장비와 연결할 수 있는 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사운드 카드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카드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들고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픽 카드 같은 걸 할 때도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보시면 위에 있는 사운드 카드와 아래에 있는 사운드 카드가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운드 카드가 꽂혀야 될 부분을 잠깐 봐주십시오.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아이사 방식, 즉 구형 메인보드에서 많이 쓰였던 방식의 이 사운드 카드가 되겠고요.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사운드 카드가 바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PCI 사운드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운드 카드는 이 성능만으로 보자면 요즘 나오는 사운드 카드들이 이 저가의 제품, 이 3만 원대, 5만 원대 제품과 아주 고가의 제품, 2, 30만 원대 제품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그 사용자분들이 그 게임을 즐기시고 음악을 듣는 데는 사실 저가형 사운드 카드라도 그렇게 큰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가형 제품은 어떤 분이 쓰시냐면 이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작곡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단순한 사운드 카드뿐만이 아니라 이 고가의 미디 장비들과 연결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 더 편리한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고가와 저가의 차이점이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그냥 저가의 그 사운드 카드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도 무슨 3차원 사운드 뭐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3D 게임을 할 때 그 3D 사운드를 지원하는 그 게임들은 그 카드가 있어야 더 박진감 나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모든 기능들은 아이사나 PCI나 거의 같으니까 너무 크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운드 카드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모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뎀은 더 많은 종류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아주 종류별로 제가 세세하게 한번 갖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예전에 많이 쓰시던 초창기의 모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뎀이 바로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은 아이사 방식입니다. 예. 아이사 방식이고 33,600 bps라는 그런 속도를 가진 모뎀입니다. 이번엔 좀 내려놓고 다시 위에 것을 보시면 예, 좀 전 모뎀과 똑같이 생겼지만 방식은 PCI고 PCI 방식이고 그 다음에 56,000 bps라는 것을 지원하는 모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을 보시면